정봉주, 안녕하세요. 75분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평창 관련 검색어 많습니다. 컬링 대한민국 국가대표들 지금 경기 중에 있습니다. 개막식 내리지만 오늘부터 일부 종목 시작했다. 드디어 평창 평화올림픽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대표단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정은에게 유일하게 승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자, 김영정 박람 검색어에. 자, 이럴 정도로 북한이 북미 간, 북남 간 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자, 첫 곡은 린든 데비더 All You Need Is Love. 여기서는 you는 당신한 뜻이 아니고요. All you, you라고 하는 2인칭은 이럴 때는 우리 모두란 뜻입니다. All you need,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love입니다. 듣고 1부 돌아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자, 한겨레 21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 제가 아는 최고의 기자는 아니고 최 2번째 기자. 최고의 기자는 주진우. 최 2번째 하거영. 최 3번째 서영지. 그렇게만 실명 거론하셨죠. 그러면 최 4번째 이한석. 한석이 야구로 친. 여기서 최고는 그냥 친한 정도로 하시죠. 그러니까 최고 친한. 예, 이게 생각된 거. 친한이 생각된 거예요. 네네. 자, 5.18 민주화 당시 헬기 사격 수차례 명령 떨어진 게 최근에 나왔죠. 38년 걸렸습니다, 사실은. 아, 38년 걸렸습니다. 진짜 우리는 역사 앞에 잠깐 정신 잃고 죄 짓는 사람들 있거든요. 전들 뭔가 다 진실되게 살았습니까? 근데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살아있는 적폐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좀 심하게 말했나요? 살아있는 적폐의 끝판왕 좋아요. 네. 저는 워딩이 아름다운 끝판왕이네. 이 보도를 보고 저는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산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밝혀진 거잖아요. 팩트를 소개해 주세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요. 5.18 민주화 운동 때 군 헬기가 광주 시민들을 향해 사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해군이 군함을 동원해서 시위대의 해상 탈출을 막을 목적으로 목포 해상을 봉쇄한 사실도 밝혀졌고요. 그 자체로 민주화 운동을 바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독재 정권 몰라가고 계엄령 해제하라고 했던 그냥 선한 양민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군도 대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수원 제10 전투비행단의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 훈련비행단의 A37 공격기들의 MK82 폭탄을 이례적으로 장착시킨 채 대기시켰다. 폭탄을 장착시킨 채 대기시켰다는 겁니다. 폭탄 투하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대기의 목적이 광주 폭격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면서 최종 결론을 유보했는데요. 일단 이 조사위원회가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추론할 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들 한다 진짜. 말하자면 3군 합동작전이었고요.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군 작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해병대도 광주 출동을 위해 대기시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군이 움직였다라고 이제서야 드러난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 지들 정권 하나 잡으려고 광주에 있던 모든 그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희생자, 그때 그 목숨을 빼앗긴 희생자 가족들은 폭도로 몰려서 수십 년간을 숨죽여서 울음을 참고. 그렇죠. 제대로 제사도 못 지내고. 제사도 못 지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네 진짜. 그 헬기 작전 계획 실시 지침이 공개가 됐는데요. 상공을 비행 정찰하여 버스와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사격 제압하라라는 사격 명령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을 이렇게 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고요. 헬기 2대에 벌컴포 500발씩 싣고 출동했다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흔이 남아있어요. 탄흔이 남아있습니다. 광주 전일빌딩 10층 보면은요. 헬기 사격 탄흔 150개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 일부는 무장비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격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장비행조차도 없었다. 조차 부인했습니다. 헬기가 뜬 적도 없다. 예. 헬기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그거 허위사실이라 그러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아휴, 참 이때 목숨을 뺏긴 이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죄송하네요. 반성을 좀 해야겠죠. 반성해야죠. 온사 이거는 예.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대한민국 모두가 다 반성해야 돼요. 특히나 기자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네. 이걸 제대로 밝히지 못한 그 이후, 1980년 그 이후에 38년을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열심히 밝히려고 투쟁했던 사람들대로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역사 의식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나 가해자는 철저히 처벌해야 됩니다. 철저히 처벌해야 합니다. 김여정이 옵니다. 예. 평창 겨울올림픽을 맞아서 9일에서 11일 남쪽을 방문하게 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입니다. 김여정이 누군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최근 당서열이 급격히 올라간 북한의 핵심 실세로 꼽힙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4년에 사망한 고영희 사이에서 김정철, 김정은 위원장이 이어서 태어난 셋째 자녀로 31살이라는 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요. 정확히 알지 못해요. 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네. 87년생인지. 네. 아니면 84년생인, 87년생은 몇 가지 설이 있죠? 87년생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유력하죠? 예. 김정은이 84년생이기 때문에 3살 네. 아래 터울. 87년생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 오는 그 북한 고위급 대표단 명단에는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하고요,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김여정 부부장과 최휘 위원장이 대북제재 대상이라서 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게 아니라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예. 김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이거든요. 예. 이와 관련돼서 정부 관계자는 김 부부장이 우리 독자 제재 등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국들과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사국이면 미국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유엔 쪽도 예.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려오는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장의 직계가족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통틀어서 직계가족이 내려오는 건 처음입니다. 네. 정상회담도 다 북에 가서 했네요, 진짜. 그렇죠. 예. 오호. 그래서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라고 해석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미 관계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카가 오기로 했으니까 김여정 온다 이런 또 보도도 있죠. 맞습니다. 제가 이방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계 가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일종의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딸도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은 오지만 우리는 실제 권력자의 1인자의 2인자가 온다. 그렇죠. 우리가 더 의미를 부여두고 우리가 더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더 절실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그 대사 누구죠? 리용호. 예. 리용호가 얼마 전에 편지 보냈잖아요. 네. 군사작전 하지 말고. 그렇죠. 핵무력 시위하지 말고. 네. 한 발 더 나가서 핵공격하지 말도록 유엔이 좀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겁은 많이 먹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난해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겁도 겁이고요. 그만큼 본인들이 이 상황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그 대표단에 대해서요, 동계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반도 긴장 완화가 긴장 상태가 고조가 되면 북이 지금 장마당,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 상황이 들어가 있는 장마당이 한 500군데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년 동안 고난의 행군으로 다시 돌아갈 정도가 안 된다, 이제. 이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반발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하죠.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이 민주주의의 바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개방의 바람이. 예.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 예.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이 있느냐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요거 좀 보셔야겠어요. 예. 김여정 소식은 이부 아빠 뉴스에서 하니 이 정도로 점점점. 예.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까지 하세요. 예, 그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살 뽑은 김에 뭐 물에도 잘라야죠. 예. 예. 그 9일부터 2박 3일 동안 머물 예정인데요. 예.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정상외교 일정을 잡고 있는데 10일에는 다른 회담 일정이 없습니다. 9일, 10일, 11일, 9일 예. 왔다가 11일 날 떠나는데 예. 11일은 다른 일정이 없다. 네. 물밑으로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공간은 열려 있다. 공간은 열려 있다. 예, 여지다요. All options on the table.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개문발차인지 이미 문 닫고 같이 가고 있는 건지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쪽문이 열렸으니 대문 열릴 길만 남았다. 예, 맞습니다. 아하. 자, 강혜웅님, 봉도사님, 하트 뿅뿅 엉뚱하지 마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자님께 질문해 주셔서 너무나 재밌게 듣고 있어요. 2시간 동안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샵1035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가즈아 하오영. 예, 가자. 상황은 이러한데 국외로 넘어가면 좀 답답한 상황이 어제 연출이 됐습니다. 그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입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한 다음에 미국은 곧 북한에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 제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제재라고 했습니까? 경제 제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 이런 거 기사란 말인데 저는 어떻게 방금 All options on the table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까? 이런 촉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동물적 감각이라고 봐야겠죠. 오랜 노력과 공부를 통해 얻은 지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동물적 감각이에요. 제가 공격성 강한 동물이긴 하지만 거기서 동물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본능이라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인스팅트. 그 펜스 부통령이 아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우리는 북한이 완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가는 굳건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력을 가는 작전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따로 북쪽과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는 접촉할 뜻은 없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오면서 북한 측과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과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기도 했고요. 일단 공식적인 요청 말고요. 비공식적으로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조차 아주 봉쇄하는 강한 태도죠. 실제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엔의 제재도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아니에요. 그렇죠. 강력한 압박과 관여. 관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평화적인 외교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유엔의 권고사항인데 맥시멈 프레셔 강력한 제재만 계속하겠다. 이건 또 도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아베 총리가 더 얄밉습니다. 누가 아베 총리요? 예.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평가한다. 뭐 본인이 평가한대요. 네,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판결 검찰이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죠? 예,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 13부의 판단을 말하자면 직격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영식 부장판사의 실명도 거론했나요? 실명은 거론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형사 13부를 공개했으니. 그렇죠. 사실상 판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며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종범 수첩에 증거 능력을 부인한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삼았는데요. 증거 법정 중인데 증거 능력을 부인했어요. 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번의 판단을 보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특징이에요. 정영식 판사의 그렇죠.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한명수 사건을 봐도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볼 상당한 이유가 없고 그러면서 설명이 없어요. 이번에도
유죄로 볼 합당한 이유가 없고 그럼 그렇죠. 넘어가요 그냥.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안종범 수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말을 직접 적은 겁니다. 그렇죠. 회의석상에서 적은 거예요. 회의석상에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종 전 차관이나 장시호 씨나 문영표 전 장관 같은 다른 국정농단 판결에서는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딱 이 판결만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오히려 안종범 수석이 증인으로 왔을 때 본인의 네. 생각을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느라고 본인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오죽하면 안종범 수석이. 예,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게 사실이었고요. 예. 네. 예. 그래서요. 네. 그 다음에 문제를 삼은 것은 역시 뇌물액입니다. 36억 3천여만 원으로 축소 산정한 것에 대해서 이건 봐주기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거든요. 예. 말 얘기를 덧붙였어요. 예. 말 얘기 20억짜리 말 사준 건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한겨레 21 하영 기자였습니다. 예, 저는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을 왕수다를 떨어주신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한경영이 좋은데죠? 아니, 이제 복귀하다 보니까 신문을 까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예, 이제. 완전히 훌륭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기사들 보니까 기색이 없더라고요. 쓰레기 꼭 좋아합니다. 예.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예. 선수 호감이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죠. 수호랑 때문에 제가 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수호랑? 네. 요즘에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가 수호랑인데. 수호랑 것도 뭐 있죠? 반다비. 반다비는 패럴림픽 마스코트죠? 네. 네. 수호랑 반다비 이런 거 알아둬야 돼요. 검색어 1위던데요, 수호랑이. 수호랑. 손수호랑 네. 반다비? 손수호랑. 네. 손수호랑 좋네요. 반다비. 네.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계속 하세요, 한번. 네, 평창 갑니다. 네. 평창 가자. 네.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예. 자, 고현준 시사만평 작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예. 자, 아주 관심이 뜨거워요. 이방카와 김여정. 어떻게 될까요? 둘이 만나겠죠? 네. 이 평양 김 씨하고 네. 워싱턴 이 씨. 워싱턴 DC예요? 이방카. 워싱턴 이씨의 뉴욕 이씨인 줄 알았더니 뉴욕 이씨인가요? 뉴욕이잖아요. 트럼프. 네. 뉴욕 그렇겠네요. 뉴욕 이씨. 정정할게요. 오늘 소액 공격에 바로 꼬랑질을 해요. 네, 크게 되실 분이니까 또 잘 보여야죠. 예. 아니, 오늘 예쁘게 하고 왔는데 어디서 본 만화 캐릭터거든요? 예. 영심이 남자친구. 만평에 그려주세요. 네. 영심이 남자친구도 있고. 왕경태.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해리포터? 아니, 해리포터 말고 일본 무슨 탐정 있잖아요. 김전일. 네. 코난. 네. 김전일 그때 비슷하게 안경 쓰고 나온 코난. 네. 좋은 거죠? 네네. 좋은 거예요. 네. 귀여워요. 전 세계 67개국의 그 번역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 됐어요. 선언하시고 역시 따뜻해지셨네. 모든 게 시선도 따뜻해지고 말씀도 따뜻해지고. 기레기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끝까 그걸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 오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이씨와 워싱턴 아니 뉴욕 이씨와 평양 김 씨. 평양 김씨 아니에요 원래. 광산 김씨예요. 광산 김 씨예요. 그렇죠. 김일성 광산 김씨죠. 백두혈통. 그러니까 지역을 맞춘 거죠. 평양과 워싱턴의 만남을 얘기하려는 거죠. 알겠어요. 개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자신이 없어져.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평창 외교라고 하죠. 이미 시작을 했고 오늘 오전 1시간 후엔 독일 대통령 만나고 2시 반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사라고 하죠. 한정판 한정 의원을 만나고 6시 반에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내일 이제 김여정 부부장 동지가 오는데 좀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북한이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 미국이 대화 얘기하니까 현송월하고 예술단 보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온다고 하니까 김영남
너무 온다고 하고 딱 2인자 넘버 2에 넘버 2를 맞췄거든요. 이방카 그 뉴욕 이씨 온다고 하니까 아 그래? 우리 김여정 평양김 씨, 광산김 씨, 김여정 보내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제 느낌엔 북한이 좀 대화에 안달이 났다. 몸이 달아 있다. 밸런스를 맞추려고 적극적이다. 지난해부터 이 전문가들은 보도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 보도 안 하고 남북 간 전쟁의 가능성만 보도하잖아요. 마치 전쟁을 바라는 것처럼. 근데 지난해부터 지난해 10월, 9월, 10월 이때부터 그 파이어 앤 퓨리 이런 얘기 나올 때 전문가들은 실제 북이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 그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워딩 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그냥 그래서 뉴욕에서 리용호 주유엔 대사가 막 트럼프 까고 그럴 때도요. 누가 그러더라고. 원래 무서운 개가 많이 짖습니다. 그렇죠. 코너에 그래서 보이면 전문가들은 무척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근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북한도 두려워하고요. 미국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 그걸 느꼈냐면 그 하와이에서 공습 오보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하와이 주민들 어땠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 시민들 사람들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사실. 미국이 뭐 이라크전 개입하고 아프가니스탄 개입해도 이거는 미국 본토와는 관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상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어찌 보든 그 나라인데 그 경보 하나 잘못 났는데 하와이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괌을 7,000km, 8,000km 사이 괌 근처에 때리겠다는 게 깜짝 놀랐잖아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아니 미국 그 시민들의 어떤 저 근처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백악관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렇게 강하게 나오지만 백악관은 무시할 수 없지만 트럼프는 무시할 거 아닐까요? 백악관 아니고 트럼프 타워에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백악관의 대표라고 얘기하기는 제일 먼저 백악관 강성 매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화의 문은 다들 열어놓은 것 같아요. 서로 세게 얘기하지만 오늘 북한 열병식이 오늘 열리기로 돼 있는데 외신 취재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지금 북한 방송의 편성표에도 아직은 안 나와 있답니다. 네. 신경을 좀 쓰네요. 그렇지. 그럼 자체적으로 축소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해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되면 원래 열병식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그렇죠.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강성대국이다라고 하는 군사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알리려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게 아니에요. 이순신 열병식 아니에요. 나의 열병을 아무 얘기도 알리지 마라. 그런데 이제 또 뒤통수를 칠 수는 있죠. 사실 항상 뒤통수라고 하는 비어 쓰지 마시죠. 뒷박. 네. 후두부. 그 버튼 외워줬네. 후두부를 후두부로 진짜. 시크릿 가격하고 정말 품격 있네요. 네. 고품격 방송입니다. 후두부를 모르게 가격하는 건 뭐라 그래요? 법적 용어로는? 모르게요? 후두부를 비공개 가격하고. 비공개? 네, 오프 더 레코드로 가격하는. 네. 불상의 가격 뭐 이런 거. 청명불상의 후두부. 시간불상.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북한과 미국과 서로 계속해서 기싸움하고 이 수를 서로 보고 있는데 다 열어놓은 거죠. 오늘 누구죠? 미 국무장관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틸러슨이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또 동시에 마이크 펜스는 내 동선에 북한 어느 것도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투트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대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열병식이 보도가 안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집안잔치로 끝난다면 김여정이 사실 9일부터 11일까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지만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갔다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지금 깜짝 상황들이 막 돌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급박하게 진행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급박하고 진행되는데 이게 군사 긴장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완화되려면 뭘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맞춰지는 것 같다는 거죠. 미국은 미국 입장을 얘기하고 북한은 북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찌됐건 조금씩 그 균열들이 좁혀지고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게 합이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에 또 그 장소가 대한민국이고 평창이 된다면 그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 평창 올림픽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굉장히 커질 테고요. 가장 저는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이제 만약 활용점정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폐막식 때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폐막식 때 진짜 한, 미, 중, 일까지 다 모인다. 러시아까지는 기대는 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 뭐 김여정이든 아니면 누군가 상징하는 누군가 또 인물이든 북한도 누군가 참석을 하고 이러면 뭐 사실상 육자회담에 네. 뭐 그냥 예고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자회담 있으면 좋겠어요. 아 육자 누굴 빼야 돼? 아베 패싱. 아베 패싱. 아벤 뺍시다. 끝까지 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누구요? 아베. 그 아베한테 페이크 마리아, 아니 제발. 페이크 장소 알려주면 돼요. 오. 자 평창에서 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강릉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데요? 네. 아, 그 아베가 올 때쯤 되면 미안해 끝났어. 노로 바이러스 투입. 왜 자꾸 노로바 있을 얘기를 해요. 예. 평창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리고 남북한이 공의 노력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공의 노력하는데 억지로 야 평안부도 없어. 그리고 이게 긴장 상태로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유일하게 아베밖에 없어요. 어깃장 놓는 세력들이 있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얘기를 하고 아니, 있죠. 같이. 하는데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니 근데 일본은 타격했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미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강경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일본을 거쳐가니까요. 항상 미사일이. 우리나라 정신 중에도 한 명 있던데. 누구요? 대한애국당인가요? 예. 그 앞에 갖고 애국심이 너무 예. 추철하셔서 그럴 예. 겁니다. 아마. 조원진. 네. 예. 그분 그러지 않으면 잊혀지지 않겠어요? 다음에 국회의원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불꽃을 태우는 것 같은 다음에 느낌이에요.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다음에요? 네. 그럼 조원진 같은 사람 대한민국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도 국회의원인데요. 다음에 안 된다니까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대구에서요? 뭐 어디든요. 대구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네. 건데. 혹시 그쪽에 어디 뭐 라인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네. 그쪽 뭐 보좌관 출신을 많이 전혀, 예. 아, 네. 혹시 그쪽 네. 캠프에 있는 분하고 무슨 전혀 없습니다. 메신저 네. 주고받는 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쪽 네. 있는 사람 누구 변호하거나? 아, 전혀 아닌데. 아니, 근데. 네? 수호랑. 아니, 근데 또 지역군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을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한 5% 정도에서는, 한 10% 정도에서는 지지하겠죠. 10%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면요, 그건 대통령감이에요. 그 네. 지역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소위 정치한다고 스스로들이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각각의 사조직에 뭐 이렇게 소속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은 꾸준히 이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자기들끼리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 오, 자기들끼리. 네, 존재감이 자기들끼리. 있다. 자기들끼리 존재감이 있다. 핵심 서클. 지지. 네. 핵심 지지층이 그걸 확실한 탄탄합니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핵심 GG? GG. GG층? 예, GG. 예. 오늘 타겟이 되셨어요. 애국심이 투철하시니까 수호랑. 근데 우리 한꺼번에 물어뜯으니까 좀 재밌네요. 네, 이런 느낌이 좋아요. 난 방송 이렇게 돼야 된다고 좋아요. 생각해요. 아, 좋아요. 네. 누가 한 명 돌아가면서 그럼요. 타이거, 네. 타이거. 시계 방향이네요. 네. 시계 방향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 물어뜯겼어요. 매일 물어뜯겼어요. 저희는. 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도는. 트로트계 아이돌이죠. 신유 씨의 노래입니다. 우리 엄마 예.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결혼한. 여기 60대 이상 할머니들, 어르신들은 다 좋아해요. 이거 완전 아이돌이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아니 근데 물어뜯을 사람 한 사람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도 열병식 한다고. 트럼프가 열병식 한대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원래 아니, 해요? 아니 안 했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몇십 년 전인가 했었죠. 열병식은 전체주의 국가의 상징이에요. 냉전 때라고 일종의. 했을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인터뷰에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얘기했었죠.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물어보진 오. 않았는데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가서 예. 그 마크롱이랑. 샹젤리제 네. 타워에서 한 그 바스티유군 열병식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자. 한번 해보자. 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악마의 편집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공만 딱 뜯어서 계속 보도를 내니까. 근데 누가 사실 북한이 하면 이거는 군사적 행사고 다른 나라가 하면 괜찮다. 이건 솔직히 내로남불인데 그렇죠. 뭐 무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신형 무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좀 사실 약간 뭐 좀 그렇죠. 예. 뭐 미국의 군사력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미국이 제대로 된 열병식 하려면 육지에서 못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 모여야 돼요. 태평양에서 해야 돼요. 태평양에서 해야 돼. 태평양 항공만 쫙 이렇게 붙여놓고 그 위에서 해야 돼. 이지삼에서 이지삼으로 이렇게 징검다리 뛰듯이 뛰어야 되는데. 태평양 항공만 압축적으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고무, 그 폐타이어를 다 태고. IBS 해야 돼. 폐타이어가 뭡니까? 왜 충돌하면 여기 부서지니까요.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무튼 두 이제 분이 저는-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저를 물어뜯는 분위기예요?
모르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평창 분위기 좋은데 슈퍼 강추위. 네. 그렇죠. 30도를, 영하 30도. 체감 온도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예. 이제 체감 온도가 매우 낮을 것이다라는 어허. 예보가 있었고 또 실제로 개회식 리허설을 했잖아요. 그때도 밤에 굉장히 고생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추위가 조금 누그러져서요. 실제로 개회식 할 때에는 영하 4도. 바람까지 고려해도 체감온도 영하 10도인데 이 정도면 사실 원래 추운 날씨지만 그렇죠. 이것도 추운 날씨지만 저희가 한 2주 동안 지금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정말 개회식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추위는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6종 세트 준다잖아요. 6종 세트. 예, 여러 가지 방한 도구도 준다고 합니다. 방한 6종 세트. 오. 무릎 담요, 방석, 뭐 핫팩 뭐 이런 거 준답니다. 리허설 때는 그게 지급이 안 됐거든요. 안 됐었죠. 네, 근데 실전에는 지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다 적응이 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들 또 심지어 외국 선수들이 추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회식에 다른 국가 선수단이 좀 이제 입장하잖아요. 피켓 들고 입장해서 개회식 참여를 하는데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개회식 참여를 좀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인원수를 좀 줄이겠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외국에. 선수들 컨디션 때문에. 일본이 그 앞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동계 스포츠가 또 설상 종목도 있고 외부 종목도 있는데 이게 정말 개회식 잠깐 참석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약간 좀 과잉 대응 또 그 과잉 대응이 또 과잉 보도로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보도가 이거 좀 오바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나는 알펜시아나 이곳에 가 보고 기사 쓴 기자 몇이나 될까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이 개막식이 열리는 게 좀 뭐 지붕이 없는 경기장에서 열리니까 당연히 이제 추위가 있을 테고. 근데 그 경기장은 어디 있어요? 알펜시아에 있어요? 어디 네네. 있어요? 알펜시아. 예. 경기장이? 개막식을 하는 메인 공간이 거기에 마련이 돼 있는 거죠. 그걸 진 거예요, 새로? 개막식하고 폐회식에만 사용되는 조립식 건물인데 나중에 철거하고 기념관만 남기고 다시 철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알펜시아를 거의 100번 이상 갔거든요. 예. 근데 알펜시아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잘못 진 스키장은 맞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와서 네. 용평 스키장을 때리기 전에 앞에 산에서 막아줘요. 용평하고 알펜시아하고는 케이블로 연결되면 한 3.5km, 4k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로는. 네. 그래서 케이블로 연결시키자라고 하는 주장도 이제 이광재 지사가 했었는데 처음에 오면 바람이 딱 알펜시아 산에 먼저 부딪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고 그렇죠. 용평 올림픽은 바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용평 올림픽이 아니라 용평 스키장. 그래서 알펜시아는 바람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스키 점프 그렇죠. 그것도 바람이 많아서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 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많은 지역인 거는 맞아요. 유독 바람이 세긴 해요 거기가. 실제로 추운 곳이긴 하고 추우니까 또 동계올림픽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원래는 평창올림픽 할 때 눈 녹는 거 아니야? 걱정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동계올림픽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 반대 상황이지. 맞아요. 지난 2, 3년이나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인공눈 뿌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고 지금 반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치 때도 너무 더워서 따뜻해가지고 걱정했잖아요. 실제로 지장이 있었고. 현지 취재 갔던 분들은 스키장에서 잔디를 봤다 그러죠. 소치에서. 그러니까 설상 아래로 이제 풀이 올라올 정도로 눈이 녹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프로축구 K리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정 경기도 자주 보러 가는데 강원 FC가 여기서 경기했었죠. 강원 FC가 이번에 스키 점프를 하는 그 경기장 앞에서 앞이 아니라 그 경기장. 축구 점프 경기장에 점프대가 착륙하는 자리. 네, 거기서 축구 경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름에 가봤어요? 여름에 갔습니다. 여름인데 겨울. 그렇습니다. 지금은 잔디는 볼 수 없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추운 겨울 나갔다 그러죠. 평창 관련해서 특히나 추위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외신에서 타임즈인가요? 평창 날씨 얘기하면서 역대 최고로 추운 개막식 될 거다. 추운 개회식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고 이제 거치면서 우리나라 언론은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역대 최악의 개회식이 될 거다. 사실 누가요? 어느 언론이? 역대 최악으로 추운 개회식과 역대 최악의 개회식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요.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오늘도
모 방송사에서 자막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이겠죠. 열병식 관련해서 하면서 평양 김일성 광장을 평창 김일성 광장으로 자막이 나왔어요. 물론 이거 실수겠죠. 실수예요. 실수겠죠. 네, 말실수. 근데 어느 방송인지 그건 얘기해 주세요. 방송국을 얘기해줘야 돼요. 본인은 출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연하는데 연합뉴스 TV예요. 연합뉴스 TV인데 실수죠. 당연히 그런 실수는 어느 방송국이나 다 할 수 있는데 말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또 한 글자는 똑같잖아요. 평양. 그렇죠. 그리고 추운데 이렇게 리포팅하고 있으면 평창. 그래요? 그럼 자막인지 평창인지. 자막은 실내 근무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외신에서 정말 실수 많이 해요. 스펠이 다 똑같아요. 비슷하죠. CH하고 Y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신에서 특히 우리가 사우디 이런 데 가가지고 아랍어 하다 보면 알파벳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자꾸 평양 종북 같아. 평양 올림픽이라는 그 프레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발현된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도요. 몇 년 전에 이 평양이 논란이 있기 전에도 미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평창 올림픽 취재 간다고 해가지고 티켓팅을 했는데 정말 실수로 평양으로 갔다.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스펠링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평창과 CH와 Y가 바뀌는 거니까. 네, 그래서 평양으로 갔다라는 보도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랑 사우스 자체를 헷갈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외국분들 중에서. 6784님 개막시장 공사했던 굴삭기 기사입니다. 엄청 춥습니다. 지금도 횡기했지만 최근 제일 추운 날에 체감온도 영하 30도 나왔습니다. 굴삭기 공사한 거 비용은 받으셨죠? 왜냐면 요즘 이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분들 돈 안 주는 악덕업자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 알펜시아 쪽이 춥죠. 추운데 아시다시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그 방한 6종 세트 모자, 장갑, 무릎 담요, 방석 그리고 핫팩 그리고 온실을 구석구석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개막식을 보다가 너무 추워서 힘들다 그러시면 잠시 가서 몸 녹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아크릴로 바람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의 또 체감 온도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조금 나아지죠. 사람도 많아지고. 저는 실제로 올림픽을 보러 갑니다. 표를 사놨어요. 개막식? 아니요. 개막식은 비싸서 못 가고. 너무 비싸더라. 예선, 아이스하키 예선. 그거는 남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자 표를 사는 건데 실수했어요. 남자 한치 앞을 못 보는군요. 참 이거 몰랐습니다. 서로 오늘도 서로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아쉬워요. 그래서 남자 대표팀 선전을 바랍니다. 스위스전 보러 가고요. 저한테 좀 얹혀갖고 파실래요? 아니면 마이너스하고 팔든지. 그래요? 마이너스요? 곧 큰일 하실 분이 자꾸 안표 같은 거 사네요. 그렇네요. 안표를 또 이렇게 팔라고 하십니까? 안표가 아니라 후두부표. 그리고 그거 보고 그날 저녁에 스키 점프를 보러 가는데 그게 밤 11시에 끝납니다. 쏠 것 같아요. 자, 속보 떴습니다. 대한민국 컬링 믹스 더블팀 장혜지 이기정 팀이요. 대첫승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평창 평화올림픽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방송 2부를 마치고요. 잠시 뒤에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진짜 고정하소서. 너무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독센필. 기념할 순 없을까? 였던 김동길 당시 의원. 전설연골은 보스. 정봉재 정치처 3부 순서 돌아왔습니다. 아빠대 왕수다 정윤설 한경신문 기자 손소 변호사님 고현준 시사만평작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추인 일단 넘어갔고 일본이 근데 우리 한반도 기록 문제 삼고 있다 이런 건 얘기해야 돼요? 일본 갈 수 없는데 나는. 일본 패스? 네, 일본 패스. 패싱해도 돼요. 국회가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결의안 채택했다. 이건 좀 미담이니까 한번 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채택을 했습니다. 성공개최를 결의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올림픽을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한다. 실제로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영구적 한반도 평화정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훌륭한 내용이네요. 네, 정부도 역시 올림픽 기간 중에 정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다 구구절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 한 명이 유독 반대했죠. 좀 전에 2부에서 이야기했던 조원진 의원입니다. 이게 그 재석이 165명이었어요. 그중에 160명이 찬성했고요. 기권 4명, 찬성 반대 1명입니다. 유일한 반대표가 바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었고요. 심지어 강릉역에서 평양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여기는 그렇게 뭘 불을 태우더라고 자꾸. 그래요? 예. 기권도 다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건데 사실 만장일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예전에 전 그 추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예.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관련해서 이제 그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했고 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죠. 근데 그때 승인을 받았는데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다 찬성하고 한 명만 반대했습니다. 바로 당시 국민당 대표였던 김동길 당시 의원이 혼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대 의사를 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만장일치의 분위기로 흐를 때 혼자 반대하면 사실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길 의원이 그분이죠. 이게 뭡니까? 그분 네, 맞습니다. 연대 지금 명예교수인가요? 교수죠. 예. 연대 지금 그만두지 않았나? 하여튼 명예교수인가요? 하여튼 지금 있으실 그 나비 넥타이 정도로 예전 연세대 요즘 종편도 가끔씩 나오세요. 가끔 나오죠. 가끔 정치평론 하시죠. 예. 연세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이제. 네, 정치평론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십니까? 누굽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누구죠? 네. 저 동네에 계신 분. 뭐 오며 가며 만든 네, 그렇군요. 예, 저희 동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뭡니까? 해보세요. 다시 한번 잘했어요, 아까. 예? 이게 뭡니까? 이분이 약간 북한 억양이 있으시지 않나요? 고향이 북한 이쪽이시죠.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안 되네요. 네. 좀 더 갈고 닦으셔야겠어요. 네. 좀 더 갈구고 닦아야겠어. 네. 그래서 사실 올림픽 기간 중에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자는 내용인데 거기에 선뜻 동의하지 못한 그런 약간 의원들이 불안하긴 해요. 있는 너무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말들만 해놔가지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또 정부의 노력도 촉구하거든요. 정부가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생긴 정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국회 묻히지 않을까요? 올림픽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올림픽에 그런가요? 묻힐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상임위도 지금 파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도 올림픽 봐야죠. 자, 그 와중에 고윤준 작가님. 네. 각자 가장 그 관심하는 선수는 누구죠? 골든데이를 끌어올 수. 골든데이가 그러니까 왜 올림픽 때마다 우리 선수들이 출전해서 뭐 하다못해 그 금메달이 막 몇 개씩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골든데이들이 있는데 이번엔 진짜 기가 막히게 설 연휴예요. 네, 일단은 설 당일날 그걸 맞춘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게 맞췄다면 진짜 대단한 건데, 이게 스켈레톤이라는 경기가, 설 당일날 윤성민 선수가 3, 4차 레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차를 하는데, 마지막 레이스가 설 당일날 펼쳐지기 때문에 금메달 결정이 되는 날이거든요. 세계 랭킹 1위. 그렇죠. 현재 세계 랭킹 1위고, 일단 썰매 종목 있죠. 슬라이딩 종목이 봅슬레이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뭐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했었고, 그다음에 루찌라는 게 있고 스켈레톤이 있는데요. 스업이라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스켈레톤은 엎드려 타시는 거고, 루찌는 누워서 탑니다. 루찌는 누워서만요. 루찌는 누워서. 그러니까 좀 요거 약간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스켈레톤은 엎드려 있어요. 윤성민 선수가 지금 뭐 최고의 기량이기 때문에 설날 당일날 진짜 그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금메달 소식 전해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텐데 그 기억하시죠? 88년 서울올림픽 때 추석 당일날 유도의 김재혁 선수가 금메달 따고 한복 입고 시상됐었어요. 유도. 그렇죠. 이번에 윤성민 선수가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날이니까 그런 세레머니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유력한 첫 금메달. 첫 금메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 17일 날이 이제 메달 받치죠. 쇼트트랙이 쭉쭉 이어집니다. 최민정 선수, 심석희 선수가 출전한 1500미.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주력 경기거든요. 이때 금메달 혹은 은메달까지 금은동 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자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이슈몰이를 못하고 있는데 황대현 선수라든지 또 이날 같은 날 메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연휴 마지막 날 18일이 되면 드디어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500m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은 다들 아시다시피 500m에서 1, 2차 레이스를 했었어요. 이건 단차로 끝나죠. 한 번에 끝나기 완샷, 때문에 완샷. 그래요? 이번에는 이상화 선수가 진짜 응집했던 힘을 왜냐하면 이번 시즌 내내 일본의 지금 라이벌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고다이바 선수에게 고다이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고다이라 선수에게 이긴 적이 없는데
마지막 경기를 치를 때 고다이로 선수와 거의 0.2초까지 붙였어요. 그렇다면 평창에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홈의 어떤 이점이 있을 테고. 예. 이상호 선수가 또 노련하지 않습니까? 벌써 올림픽 2연패했고 3연패라는 그 금자탑을 쌓을 수 있게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아주 신나는 일들만 쫙쫙쫙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숙명의 한일전. 이상하 씨. 사실상 그게 숙명 한일전이죠. 또 여자 아이스하키가 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도 참 이게 대단히 드라마틱한 게요. 일본도 사실 아이스하키 강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낼 정도의 실력은 되는 겁니다. 근데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두고 일본에서는 스마일 팀이라고 불러요. 왜요? 스마일 재팬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세계 최강들하고 붙어요. 그러면 일본 선수들이 맥없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양에서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기량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는데 그래도 세계 7위예요. 그러니까 7위라는 게 참 모호한 거예요. 7위요? 네, 일본 여자 대표팀. 아이스하키를 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20개 팀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22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일본이 그동안 일본에서 오셨나봐요. 수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겨야지. 아니 우리가 시작할 때 일본 만화 주인공 같다. 이겨야지. 착각하나봐요. 22위가 7위를 이기고 방향으로 돌아가요. 정현처럼 이길 수 있도록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림픽 같은 이런 아주 주요한 대회에서는 랭킹보다는 그날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스마일 재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강팀한테 지고도 선수들이 항상 해맑게 웃어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일 재팬이라는 별명도 붙여줬고 지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대는 단일팀이잖아요. 예. 이 단일팀에 대한 기대가 또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한일전에서 또 이겨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게 며칠 날이에요? 한일전이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보다 더 앞이죠. 이건 한일전이 전날. 메달 결정권은 아니겠지만 예선전이니까. 한일전이 펼쳐질 때 이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본도 올림픽에선 단 첫 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7위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올림픽이라는 똑같네. 대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한일전에서 이긴 팀이 첫 승을 가져가는 거예요. 올림픽에서는 첫 승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승도 없어요? 그렇죠. 출전 자체가 처음 아닙니까? 출전을 못했으니까. 예. 아니 이분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림픽에서는 지금 승이 없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연습 경기할 때 평가전에서 승이 있어요? 국대 간의 경기에서 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없어요. 한일전에 여자 한일전에서는 없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클럽 팀들하고는 해서 이긴 적이 있죠. 단일팀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아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번도 없어요, 이긴 적이. 분위기 떴지만 사실은 국대 간에서 단 한 번도 승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1승을 하는데 그 상대가 일본 팀이 될 거라. 남북 단일팀이 일본을 이기고 그냥 초콜릿 주고받죠. 2월 14일이. 2월 14일 날. 남북 단일팀이 일본을 이기고 초콜릿 서로 주고받고. 발렌타인데이 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2월 14일. 초콜릿을 왜 주고받아요? 승리에. 우리 선수들끼리? 난 일본 주자 그런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우리 선수들끼리. 남북 선수들끼리. 일본 줄 그 초콜릿을 그냥 지나가던 멍멍이나. 아베 대통령 주지 말고 아베 총리 주지 말고.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요. 설 연휴 지나고 나면 22일이 되면 또다시 이 쇼트트랙의 또 다른 종목들 1000m라든지 여자 1000m, 남자 5000 계주, 그리고 남자 최단거리 종목이죠. 500m. 이런 경기들이 이어지는데 쇼트트랙은 항상 우리가 금메달을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메달권을 기대하면서 보니까 22일도 기대가 되고 24일 날 지금 현재 또 세계 1위죠. 메스 스타트에 이승훈 선수가 출전을 하거든요. 메스 스타트. 요 경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만 금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만 해도 세계 탑 5 안에는 그러니까 전체 랭킹에서 우리나라가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위가 목표래요. 4위가 목표죠. 금메달을 지금 8개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거네요. 진짜 말 그대로 목표니까요. 말 얘기하지 마세요. 정영식 부장판사 때문에 말 얘기 나오면 짜증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서울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가 4위를 하지 않았나요? 4위였죠. 그때는 금메달 12개였습니다. 보통 10위 했었는데 쫙 올라갔네. 그때가 그러니까 월드컵 4강. 그리고 우리나라 항상 우리나라에서 4강 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창올림픽도 4강 안에 들자 이거 목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은 동계 스포츠에 있어서 쇼트트랙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낸 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상호 선수 있었고 이승우 선수 있었고 하지만 또 김연아 선수도 있었고요. 스켈레톤도 있었죠. 그렇죠. 이게 동계올림픽의 종목은 아시다시피 빙상이 있고요. 얼음 위에 사는 그리고 설상이라고 해서 눈 위에 사는 스키 종목들이 있고 가상.
없어요. 없어요. 예. 가상은 뭐예요? 설상가상. 예, 저 큰일 날 뿐입니다. 저도. 예. 일본에서 왔어요. 이제 다음 이제 봉도사님 차례죠. 이제 시계 방향으로. 예. 그래요? 그리고 건너뛰기. 썰매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총 1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안에 우리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 전 종목에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전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기화 선수들도 이제는 많아져가지고 노르딕 스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사실은 네. 비인기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노르딕이 정말 힘든 종목이래요. 예. 마라톤이죠, 사실. 그렇죠. 크로스 컨트리도 있고 스키 점프가 같이 있어요. 노르딕 스키는. 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이애슬론은 사격이 함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긴 거리를 스키 타고 다니면서 정해진 자리에서 사격하는 게 바이애슬론, 정해진 자리에서 스키 점프를 해서 점수 매기는 게 노르딕 스키인데, 노르딕. 예, 이 노르딕 스키에는 또 러시아 국가대표 출신의 랍신 선수가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거든요. 이건 뭐 또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알파인 스키에 진짜 린지 보온이라는 어마어마한 여자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밴쿠버 때 금메달을 따고 부상으로 소치에 출전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왕의 기환이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의 홍보 대사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또 미인이고. 린지보는 사실 좀 누드 사진 같은 것도 그렇죠. 네, 잡지 표지에 많이 실리기도 하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린지본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 스키 타는 사진이 아니에요. 린지? 보은. 네. 보은? 충북 보은 아니고요. 아니, 결초보은. 아니, 그래서 이번에 결초보은. 아무튼, 린지본 선수도 기대해 네.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6785님, 정치쇼 들으려고 수다 떨다가 얼른 집으로 왔구만요. 이 시간 너무 유익 플러스 좋아요. 어디서 떠는 수다가 감히 우리 수다를 당해요? 아빠들의 왕수다인데. 일본 사람까지 낄. 글로벌 수다입니다. 글로벌 수다. 6228님, 정치도 쉽게 풀어주고, 이제 스포츠도 쉽게 풀어주는 정치쇼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일전까지 다 얘기가 끝났죠? 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을 맞아서 해외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무개념 특급 호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얘기긴 해요. 중국 하얼빈에 있는 특급 호텔에 중국의 한 방송 기자가 인턴으로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몰래 뭔가 제보가 있었네.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뭐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소비자 고발 등등이 있었는데 내용인즉슨 호텔에 메이드들이 있죠. 청소하고 이런 분들 하우스메이드들이 청소를 하는 과정이 이제 몰래카메라로 찍힌 거예요. 예를 들면 양치하는 양치 도구 가지고 변기를 닦는다든지, 예, 이런 식의 위생 개념이 전혀 없는 행동들을 반대로 하니까 문제죠. 변기 닦은 걸로 또 양치에는 컵을 닦았으면 문제죠. 양치했던 컵을 닦으면 변기 닦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네요. 순서상 예. 순서가 바뀌어야죠. 아무튼 그래도 이게 양치하던 거로 변기를 닦고 다시 그 양치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청소를 하는 사람들의 위생 개념 자체가 매우 좀 부족한 건데 이거를 실제 물어봐요. 그 영상상에서. 네. 지금 변기 닦은 걸로 양치 닦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of 네. 중국말이니까요. 멋지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특급 호텔들에서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보도가 나가고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갔어요. 호텔들 처벌하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호텔에서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다만 특급 호텔이다. 그리고 어떤 믿죠. 성급이 높다 그러면 일단 신뢰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시간대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불결하게. 저는 항상 이렇게 집단 위생하는 데들 있잖아요. 네. 집단 숙식소 이런 호텔인데 늘 불안해요. 얼마나 깨끗하게 이걸 할까 하고. 그래서 가급적 그런 데 갖고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의 소지품이나 세면도구를 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저는 갖고 있더라고요. 다니는데. 네. 근데 이 호텔 청소를 하는 곳이 대부분 보면 이제 외주 용역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용역이다 보니까 한 방을 한 사람이 전담해서 청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체크를 하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개선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청소를 하고 누군가가 와서 검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2명에서 3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청소를 하면 현장에서 이런
매뉴얼에 없는 행동들은 적어도 하지 않겠지라는 어떤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런 개선이 필요한 거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도에 닮아가게 돼 있는데 이 별 특급 호텔이라는 게 이제 2015년부터 우리가 무궁화를 주다가 별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예. 5성급 호텔들인데 그 전 세계 스탠다드를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전엔 무궁화 주다가 특일급이든 특이급이든 다 무궁화 5개였다가 맞아요. 특일급은 뭐 별 5개, 그 밑에 급은 별 4성급 호텔을 바꿨는데 이 평가 기준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5성급이든 4성급이든 그러니까 보통 이 미스터리 쇼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요. 아면 감찰을 해요. 그 서비스 평가를 주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죠. 평가하는 게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졌냐,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주냐, 그리고 즉각적으로 위생은 안 응대해주냐. 보여요. 위생은 안 위생은 그 사람들도 아마 변기 닦은 수건 가지고 포함한 그거 마시고 좋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청 생활보건 과장이 이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호텔 그 업 종사자들의 그 양심에 맡기고 있고 아하. 만약에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손님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뭐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 체크가 됐습니까? 여기 청소됐습니까? 청소 상태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 있죠?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생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서울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호텔 이름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리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처벌하자 그럼 호텔. 네. 어디에요 근데? 알죠? 네. 네. 알고 있죠? 알아요? 저는 아는데 네. 뭐 말하기는 좀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초성만 얘기해줘요. 초성만. 네? 이니셜. 두 글자 호텔에 세 글자 호텔에. 초성이요? 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여기에 모든 힌트가 다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과 우리 손소 변호사가 했던 말 잘 조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초성. 초성. 네. 여기까지. 네. 저희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그건 난 모르겠는데 초성?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알겠어요 어딘지. 저한테 얘기하라는 겁니까? 저 지금 이걸 질문하시는 거죠? 오늘 저 죽이려고 써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일본하고 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일본 말고 저는 여기 그래요? 초성 호텔 맞네 진짜. 아무튼 일본 네. 사람들은 이 지읒 이런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조선 호텔 올 때, 초선 호텔? 초선 호텔 됐을까? 이래요. 네. 조선 호텔도.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군요. 네. 전 얘기한 적 없어요. 네. 제가 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호텔이 어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오. 자, 이병훈님, 어떻게든 돈 아끼려고 하다 보니 인력은 적고 할 일은 많으니 저런 일이 발생하죠. 이것도 의미 있는 지적이네요. 그렇죠. 호텔에서 이런 거 위생 잘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조금 더 비용 투자하고 쓰는 인력들도 좀 여유 있게 하면 깨끗하게 위생을 하면서 그럼요. 신경을 쓸 텐데 결국은 그 일하는 사람 개개인의 우리가 양심에 맡길 수 양심 없죠. 도덕성으로 지금 몰아갔는데 보니 구조적으로 호텔에서 돈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그 외주 용역이 있는 업체나 업종에서는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줄이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인력이 감당해야 되는 업무량이 많아지고 맞아요.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공감합니다, 저도. 이 호텔 얘기를 잠깐 산업 얘기를 하면 호텔이 호텔로 돈 벌진 않아요. 그럼요. 호텔은 숙박에서 돈을 까먹고요. 면세점에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식음료, 레스토랑, 부가 음식점으로 서비스 있잖아요, 부가 돈을 서비스.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숙박 관련해서 숙식 관련해서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최대한. 줄이고 외주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하우스메이트 한 사람이 방을 몇 개를 청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들이 항상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제가 봐도 굉장히 하드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에 체크인하는 시간, 체크아웃하는 시간이 대충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몇십 개의 방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선되기 힘들 것이고요. 그러니까 각 호텔들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식 개선이 있어야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청문회에서 등장한 코리아. 네, 코리아가 등장을 했어요. 예. 미국 상원의 이제 가상화폐 청문회인데요.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특히 한국보다 김치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죠. 김치 프리미엄. 네, 김치 프리미엄. 진짜 이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 설명해달라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봉도사님 갔으면 정말 설명 잘 하셨을 텐데. 예, 그 얘기하지 마. 괜히 그 가상화폐 하지도 않고 이거 몇 번
아는 척했다가 아니 제 얘기는 영어도 되시고 애국심도 있으시고 하니까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 잘 하실 거다. 이런 저는 그 식겁이라는 단어를 저희 봉도사를 보면서 이번에 가상화폐와 봉도사는 식겁으로 연결된다. 식겁하셨죠 이번에? 식겁했죠. 그래갖고 이게 우리나라 이 네티즌들의 비판 이런 게 거두절미하고 단어 하나만 보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고 그런 사람들이 또 판을 끌고 가요.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내가 어제 그 무슨 이제 그 당 복당 선언하니까 이렇게 댓글 달려. 비트코인은 다 팔았냐? 기승전 가상화폐. 하여튼 오해를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일단 하고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가상화폐 현실에 대해서 청문회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이것보다는 이제 어제부터 핵심은 사실 김치 프리미엄은 뭐 사실 양념이었고 테더 청문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더링 테더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주고 묶다라는 뜻이잖아요. 테더링이. 이 테더라는 게 가상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 이걸 미국에서 남발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달러를 보증하고 이 테더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그 달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 조작의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더 청문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테더 코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제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전 세계 가상화폐 가격이 좀 반등했다. 올랐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600만 원대 거래되다가 지금 뭐 800만 원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법화가 멀지 않은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죠. 저는 테더 이거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테더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요, 테더를 이해하는데 왜 청문회를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분들 안 계실까 이거를?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는 분들끼리 퉁퉁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들려요. 저도 몰라요. 이거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존에 이런 거죠. 미국 세계 최대 5위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고 그리고 테더 코인이라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두 회사가 CEO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우리 백화점 상품권 사가지고 물건 사잖아요.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그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은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 달러로 보증한 겁니다. 이 상품권 하나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 이게 얼마짜리다라고 가치를 매겨주는 거죠. 근데 이 달러가 없었다는 거죠. 그 회사에. 없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사실. 의혹입니다. 의혹이 있는 건데. 그거 그렇게 매치가 했고 그 정도 달러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있으니 이 가격은 계속 이 가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품권이 10장이 있으면 10장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그 폰지 사기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는 청문회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엄한 얘기만. 이 엄한 얘기 사실 우리 옛날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제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믿을 개념 수 있게 설명하고 내 아들 내 조카가 투자해도 믿을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규제 얘기를 하다 갑자기 합법화 알맹이가 없었어요. 이 청문회.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가상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이 이거 되게 안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좋은 얘기 나왔네라고 보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올랐다. 반등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다시 폭락할 거라는 예상도 아주 지배적이고. 아니 근데 그거는 청문회를 잘못했네. 왜냐하면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 분리가능성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거는 사기의 그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혹이 있어서 진행된 청문회거든요. 공공의 역할은 분명하게 이 피해 볼 수 있는 다중의 대중이 있으면 그걸 보호하는 쪽으로 가져야 되거든. 이거 사기다. 근데 그게 아직 조사 과정에 있으니까 확실히 의혹이지 아직 명쾌하게 분명한 게 없으니까. 그럼 청문회 왜 해요? 일단 피해자를 줄이려고 청문회 한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청문회 한 건 아니고요. 청문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으니까 가상화폐 청문회를 한번 이례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김치도 등장하고 테더링도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테더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봤었는데 가장 주요한 달러가 부분은 있냐 없냐가 핵심 아니에요. 피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쇼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런 게 제 생각 그런데 그 지금 끝내야 돼. 만세. 알겠습니다. 대중의 피해보는 이런 것을 바로 잡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사부 전 작가의 시선을 돌아오는데요. 요즘 문단에서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전욱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성. 안녕하세요. 잘 안 되네요, 저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 어서성. 그러니까 재능이에요. 대단한 재능이에요. 네. 자, 오늘 시선 어디에 꽂히셨나요? 오늘은 진정한 적폐청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저는 이번에 최영미 시인이 이 문단에서 말하자면 괴물이라는 시를 우리가 몰랐던 지난해 12월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즘 이제 뒤늦게 사회적 미투 운동에 의해서 이 시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도 봤어요. 네. 이 시를 한번 읊어주실래요? 지금 참 읊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네. 이 제목은 이거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렇죠. 못 들은 분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 최영미 시인의 그 느낌이나 글 쓴 의도를 제대로 실을까 모르겠어요. 제목은 괴물입니다. 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은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은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으냐.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노털상 후보로 은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은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 노토상 우리가 아는 그 상인 거죠? 그렇죠.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제가 이 시를 이제 마지막 그 구절도 인상적이에요. 괴물을 읽어보세요.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네. 우리 사회가 괴물을 키웠고 이 괴물을 아주 힘없고 나약한 이제 50대의 여성 시인인 최영미 씨가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시인이 아니더라도 문단에 몸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뭐 이런 글을 쓰는 작업 또는 뭐 그림을 그리던 춤을 추건 또 일반 회사에 다니던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은 선생,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그 은 선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실명 고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노벨상 후보로 계속 거론됐고. 네. 당사자로 지목된 은 선생 입장이 나왔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은 선생 입장이라는 게 뭐로 나왔냐면 30년 전에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후배 문인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뉘우친다. 저는 이 말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객체화시켰죠? 자기 자신을? 객체화시킨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으면 잘못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잘못했다. 사과한다. 죽을 죄를 졌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나 교묘하고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권력에 빗대고 그다음에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30년 전에는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후배 문인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자, 동생한테 빌린 상의 옷이 구겨질 정도였고 야, 이것이 뭐 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과하는 방법을 떠나가지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 뭐 이걸 실수나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인이 이제야 이 일이 터졌다라고 남자 시인이 그 미투 운동을 지원하는 분도 나온 걸 보면 이게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닐까요? 제가 이런 말을 감히 드리긴 뭐하지만 문단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분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이 그래요. 그래서 뿐이겠어요. 금운동 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우리가 웃으면서 하지만 참 씁쓸하고 가슴이 뭐가 펑 뚫린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은 그 술자리라는 게 문학을
또 인생을 또 시를 논한다는 이름 아래 이런 후배 문인들을 불러다가 정말 공짜 도우미 노릇을 시키고 주물르고 만지고 쓰다듬고 자기 애완견처럼 애완견한테도 정말 그러지 않겠죠. 그런 일이 많았고 저도 그런 자리에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렸죠. 이렇게 너무 취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가시죠. 뭐 이러면서 판을 이제 저도 떨친 적도 있는데 정말 거기서 이 교활한 늙은이야 왜 그렇게 못했는지 최영미 시인한테도 미안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여성 문학인한테도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권력, 그 정말 앵간한 권력인데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자신의 문학적 생명과 또 너무나 이 연로하고 또 이 문학적인 어떤 이 명성도 높으시고, 또 그분의 그 부인들도 문학가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문학인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굉장한 이 권력 관계의 사슬에서 노예 사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시인의 경우는 이 시인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글을 쓰는 분입니다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같은 그 문학계에 있는 부인이었던 분이 오히려 그 여성을 거의 이제 억누른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아주 이 공식석상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여성과 한 남성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 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반성하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이다. 자, 고은시 죄송합니다. 그 은시인이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이다. 음해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아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종로에 은사동 같은 경우가 이제 문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술가들 많이 모이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영혼이 자유로운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술자석 자주 만들고 또 거기서 시도 얘기하고 문학작품 얘기하고 예술작품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이런 그 미투 운동의 원인이 된 성추행 이런 게 합리화될 수는 없잖아요. 절대로 없죠. 그리고 술 먹고 실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짜 문학을 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분은 이게 좀 그런 일을 하는 분에게 죄송할지 모르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한테도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저는 이제 한 번은 술집에서 그런 이제 문학계 원로인 분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거기 이제 술집에 이제 여성 보고 자꾸 이제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저 오늘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하겠어요. 이랬는데 무조건 너는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 아니냐? 술을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권하는데 그때 원로인 남자분이 딱 마무리를 마다를 하면서 내가 마시겠다. 응? 어떻게 싫다는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여성은 아름다운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러면서 준엄하게 야단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소수일 거 아니에요. 네,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분들은 빨리 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권력과 끝까지 이런 추행을 일삼는 분들은 현장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서글프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문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금운동 다 이렇게 이 적폐청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남성들에게도 좋고 여성들에게도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8886님 정말 충격입니다. 이성길님 금운동 씁쓸하네요. 그리고 지금 밝혀지는 이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작품이 존경받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털상 후보까지 된 거예요. 저도 그분이 받기를 바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노털상 좀 문학상으로 받으면 어떨까 해서. 사실 우리가 받을만 하거든요. 전쟁을 겪은 나라고 엄청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져서 보통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는 노털상을 노벨상을 다 받습니다만 한때는 이랬는데 저도 이제 문단에서 여러 제가 아끼는 그다음에 존경하는 여성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 한 10년 전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는 아니오시다라고 딱 했죠. 김지현님 그런 괴물들이 살 수 있게 만든 기성세대를 반성하고 좀 더 솔직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모모님 지금 40인데요. 제가 본인은 그 실명을 쓰셨는데
제가 가려드려야 될 내용 같아요. 지금 40인데요. 라디오 듣고 있으니 20대 초반 회사에서 결제 받을 때마다 허벅지 만지셨던 상사가 떠오르네요. 그때 왜 전 가만히 있었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너무 어렵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해서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또는 통근의 버스 안에서 수많은 성추행을 당하죠. 그리고 그게 글쎄 대한민국 여성에게 단 한 번도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냐고 물어서 고개를 끄덕일 여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그 구중궁궐에 사는 그 재벌가에 따님들 빼놓고 과연 있을까?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런 성추행을 당하지 않은 여성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고통받는 여성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헌혜님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라는 핑계로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 작가님, 근데 이제 법 쪽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우리 여기 방송에서부터 바꾸자 그랬어요. 네. 안태근 검사 성추행 사건. 네. 왜 피해자 이름이 나와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법적으로 볼 때는 이 성추행을 법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그럽니다. 법정 용어로는. 근데 강제추행이 되면은 우리가 추정무죄라는 법적인 어떤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죄로 보고서 수사를 하는데 이 강제 성추행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 경우는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가해자의 조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남성들은 이거는 너무한 거다. 일단 왜 범죄인 취급부터 먼저 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여성들이 참지 말고 저는 법적으로도 호소도 하고 이래서 나의 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나처럼 이렇게 가슴 터지게 기가 막히게 피울음 나게 겪지 않도록 저는 여성들이 이제 법적으로 호소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 사회를 뒤흔든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1995년에 미쓰비시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쓰비시의 미국 지사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일본인 이 상사인데 이 상사 밑에 아주 수많은 미국 여성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 상사가 농담을 했어요. 그리고 야한 우리 왜 호프집에 걸려있는 야한 달력 이거보다도 좀 더해요. 일본 거는 이제 농도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성적인 농담을 말하자면은 개걸스럽게 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미국에 있는 여직원들이 분개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상사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때 한 300여 명 됐는데 1인당 3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내서요. 총 9천만 달러. 그래서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고요. 미쓰비시 상사가. 그래서 여성들에게 총 3,400만 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본 안에서 이 문제가 아주 크게 이 회자가 됐어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달력 한번 보여주고 낄낄거리고 농담 한번 한 건데 이걸 갖고 3,400만 달러를 내야 되느냐. 그때 일본 안에 있는 제법 이제 지위에 있고 이런 여성들이 나도 당했다. 그때 몇몇 여성들이 이야기해서 일본 안에서 이 문제가 정말 각성을 일으킨 사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아직도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직장 상사의 이 모욕스러운 언행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회는 점차적으로 변했고 일본에서도 이른바 우리가 할 때 세크하라. 이게 섹슈얼 허러스먼트를 일본식으로 한 용어인데 이게 세크하라라고 그래 걔네들. 예. 근데 이런 점에서 웃기는 정말 이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아주 불러일으켰다. 굉장히 중요한 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방송 나가는 중에 지금 청취자분들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땡땡님, 저도 중학교 때 버스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성추행 당한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 작가님 말씀하신. 그럼요. 배땡땡 저는 175cm 거구인데도 지하철 버스에서 그 더러운 손길을 느낀 적 있습니다. 전 덩치가 많아 쌍욕하면서 난리를 치다 그러지 못한 여성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자, 홍땡땡님 저도 택시사한테 그때 왜 바보같이 당했는지 부작이 왔네요. 우리 사회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순간이죠. 네.
윤땡땡님, 저도 버스에서 고등학교 때 다리 만지는 성인 남자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친구랑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석훈님, 이제부터 그 자리에서 항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시다. 그리고 옆에서 혹시라도 네. 두려움에 떨다가 용기 내서 소리를 친다든지 네. 누가 그러더라고 엎어버려야 된다고. 근데 네. 그렇게 할 때 옆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서 내 누나다, 내 네. 딸이다, 내 여동생이다 생각하고 도와주고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그게 절대적으로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제 미투하면 누구든지 네. 모든 남성들이 옆에서 건강한 남성들이 옆에서 미투를 선언한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라라고 호소합니다. 옳소. 근데 여기서 웃으면서 하는데 네. 너무 당하는 분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이건 철저한 권력의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문제? 네. 오호. 즉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권력을 가진 남성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여성의 그 약자인 여성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 권력의 문제가 문단뿐이겠습니까? 우리 전체 사회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남성들의 이른바 이런 성추행이라는 거를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술이 과해서 여자를 좋아해서 치마만 두르면 다 그러잖아. 이러면서 웃기면서 넘어가는 거. 이것이 저는 범죄의 단초다. 이렇게 봐요. 치마만 두르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용인될 수가 있습니까? 예. 여자가 바지 입고도 그렇게 들이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며 얼마나 처절하고 아주 가혹한 가해 행위인가를 예.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미투 운동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네, 정말 이 미투 운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주 몰직각한 일부의 남성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술자 속에서 회식하다가 부장님이 야한 농담을 슬쩍 하면서 실제 들어오면 우리한테 들어올지 네. 뭐예요. 슬쩍 하면서 야 이런 말 하면 너네들도 미투 운동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롱을 하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과의 충돌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성들에게도 이런 남성들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문단에서 이른바 그분의 이제 그 제자분들이 제가 보기엔 제자로 여겨지는 분들 여러 가지 연관이 밀접한 분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최영미 시인을 예. 유린하는 말들과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영미 시인처럼 해라. 노라고 얘기해라. 노. 아니라고 얘기하라. 예. 소리쳐라. 예. 엎어라. 그다음에 추악한 늙은이, 추악한 남자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러다가 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이에 그 추행범은 씩 웃으면서 사라져버리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 질러라. 그리고 특히 어린 이 여성들, 소녀들에게 또 어린 딸을 가진 분들은 이거를 아버지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막 네. 소리 지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럴 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방법을 알려요. 적당한 톤과 목소리로 네. 좋냐? 범죄니까 좋아? 그러면 이렇게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아니, 때는 아니, 근데 그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쁜 놈이라고 방송에서 못하지만 육두문자 막 쓰면서 굳이 욕을 쓰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이에요 해도 아마 될 겁니다. 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랬어요. 이 사람이에요. 미투. 그럼 옆에서 그렇죠. 달려들어줘야 돼요, 이제. 네. 누구야? 그러고. 그렇죠. 누구냐, 넌? 그렇죠. 누구냐 넌. 누구냐, 괴물이다. 이 사람이 괴물이에요. 네, 괴물을 잡았어요. 네. 정말 이런 거를 네. 할 때 이제는 옆에서 누구든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든든한 백이 있으면 누구든 선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최영미 시인이 이제 괴물이라고 한 건 아마 리바이던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작품이 이제 그 괴물이란 뜻인데, 즉 정치 권력, 사회 권력 이런 아주 그 추악한 괴물의 그 뜻을 이제 담은 제목인데, 바로 그 리바이던 안에서 이것을 괴물이라는 아마도 그 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그 이미지를 그대로 씌운 것이 아닌가. 근데 바로 그 은이 리바이던 괴물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하려고 네. 하거나 혹은 했던 모든 남성들은 괴물인 거죠. 글쎄 저는
여성을 지켜주고 또 그 여성을 위해서 때로는 용감하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던 수많은 남성들도 이 지구상에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그분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미투 운동에 사실은 박수를 쳐주는 분들이 여성들도 많지만 정말 이런 거에 우리가 왜 도덕성이 없었는지 왜 경각심이 없었는지 하면서 반성하는 남자들이 더 반성의 뜻으로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청취자분들 지금 미투 운동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빨리빨리 소개를 시켜줘야 될 텐데. 자, 팔땡땡님 뒷번호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걸어가다가도 당한 적 있어요. 그 기분은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 땡땡님 성추행 당한 기억이 많아서 너무 억울하네요. 아휴. 진모모님 예전 회사 사장님 술만 마시면 개가 되더라고요. 그걸 잘하는 회사 선배들이 사장님과 멀리 떨어져 앉게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은땡땡님 전 지하철에서 엉덩이 만지는 사람 발을 하이힐 뒷급으로 밟아버렸어요. 나이스 샷. 짝짝짝. 자,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자, 우리 미투. 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메간 트레이너의 미투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땡큐 미투 코리아.